양송이 버섯. 하얀 뚜껑을 뒤집어 쓴 듯 귀여운 생김새와 은은하면서 향긋한 식감으로 다양한 요리에서 폭넓게 활용되었는데 생으로 먹거나 구이, 샐러드, 볶음이나 스프 등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우러지며 요리의 맛과 향을 더해준 양송이 버섯. 영양 또한 풍부해 버섯 중에서는 가장 많은 단백질 함량을 자랑하는 데다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어 종합 영양제로 불릴 정도다.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버섯계의 황태자 양송이 버섯과 함께한다. 양송이 버섯은 많은 버섯 종류 중에서도 가장 많이 소비되는 버섯 중 하나인데요. 식이섬유와 비타민 D 함유량이 풍부하고 채소 중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비교적 높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또 양송이 버섯은 수분이 풍부한 버섯이기도 한데요. 식이섬유와 수분이 모두 풍부해서 같은 양을 먹었을 때 포만감도 높습니다. 양송이 버섯을 고를 때는 흰 빛깔의 갓이 동글동글한 것이 좋으며 갓 주변과 자루를 연결하는 피막이 터지지 않은 것이 신선한 버섯이다. 양송이 버섯을 주인공으로 한 첫 번째 요리는 푹신한 양송이 버섯과 고소한 삼겹살이 찰떡궁합을 이루는 양송이 삼겹살 볶음. 이어서 양송이의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맛을 극대화시킨 따끈한 별미 양송이 버섯탕도 만들어보자. 양송이 버섯은 서양에서 온 송이버섯이라고 질감과 모양이 송이버섯하고 비슷하다고 지어진 이름입니다. 양송이 버섯 하면 보통 스프만 생각하시는데요. 양송이가 모든 육류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이 좋은 양송이를 이용하여 오늘 양송이 삼겹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송이 버섯에는 철분, 아연과 같은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어 고혈압과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트립신과 같은 소화 요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양송이 삼겹살 볶음. 먼저 양송이 버섯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넣는다. 볶음에 함께 양파는 길게 채를 썰고 부추도 5cm 길이로 썰어준다. 양송이 버섯을 고르실 때는요, 갓이 펴지지 않고 이렇게 안으로 말려 있는 게 싱싱한 겁니다. 혹시 사왔는데 남았을 경우에는 신문지에 한번 싸서, 아니면 신문지가 없으시면 키친타올에 한번 싸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한 일주일 정도 보관하시면 되고요. 냉동시키거나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빨리 드시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오늘 요리의 또 다른 주인공 삼겹살도 한 입 크기로 썰어 놓자. 그런 다음 고춧가루와 고추장, 설탕, 마늘, 매실청, 간장, 요리술, 생강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 삼겹살에 조물조물 버무려준다. 이때 썰어놓은 양파도 함께 넣고 양념을 골고루 묻힌 후 재워둔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후 콩나물을 데쳐주는데 콩나물을 넣은 지 2분가량 지나면 부추도 함께 넣고 살짝 데쳐준다. 데친 콩나물과 부추는 건져낸 후 체에 맞춰 물기를 없애준다. 양송이 버섯 삼겹살에 들어가는 채소는요, 콩나물을 먼저 2분 정도 끓은 다음에 부추를 넣어서 살짝만 데쳐주세요. 오늘 고기하고 같이 안 볶고 옆에 곁들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훨씬 많은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들을 볶을 차례. 기름을 두른 팬에 양념해 놓은 삼겹살을 먼저 넣고 볶아준다. 삼겹살이 충분히 익으면 양송이 버섯을 넣고 볶는다. 이렇게 하면 양송이 버섯의 쫄깃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 양송이 삼겹살에 들어가는 삼겹살은 오늘 고추장 양념을 했습니다. 고추장 양념을 볶으실 때는요, 항상 기름을 두르고 볶아주셔야지 타지 않고요. 양송이는 식감이 살아있게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볶아주세요. 넓은 접시에 데친 콩나물과 부추를 둘러주고 가운데에 볶아놓은 삼겹살과 양송이 버섯을 올려주면 양송이 삼겹살 볶음 완성! 최적의 궁합을 자랑하는 양송이 버섯과 삼겹살. 거기에 매콤하면서 달콤한 양념과 아삭한 콩나물까지 곁들여져 순식간에 사라지는 밥도둑이 따로 없다. 양송이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영양제인데요. 향이 좋아서 전골이나 수프를 끓이는데요. 오늘 이 좋은 양송이를 이용하여 중국식
양송이 탕을 끓여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양송이 버섯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칼슘과 만나 뼈와 치아의 주성분을 이룬다. 또한 양송이 버섯의 풍부한 비타민 B2 성분은 피부 미백에도 도움을 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양송이 버섯탕. 먼저 흐르는 물에 살짝 헹궈낸 양송이 버섯을 4등분으로 잘라준다.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청경채도 준비하고 홍고추도 송송 썰어 넣자. 양송이 버섯 손질법은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 겉껍질을 열심히 벗겼거든요. 사실은 이 겉껍질에 영양가가 제일 많습니다. 양송이는 물에 담그시면 안 되고요. 젖은 면수건으로 살살 닦으시든지요. 아니면 흐르는 물에 살짝만 헹구셔야 됩니다. 양송이 버섯탕에 맛을 낼 소스도 준비하는데 육수에 굴소스, 소금, 녹말, 설탕을 넣고 잘 저어준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송이 버섯을 볶는다. 이때 버섯을 충분히 오래 볶을수록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식감이 더욱 쫄깃해진다. 양송이탕을 끓이실 때는요, 제일 먼저 양송이를 볶아주셔야 됩니다. 양송이를 큼직하게 썰으신 후에 기름을 두르고 충분히 잘 볶아주셔야지 쫄깃한 양송이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새우도 몇 마리 넣어주고 청경채도 함께 넣고 볶아주다가 청경채에 숨이 죽으면 만들어 놓은 소스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준다. 그런 다음 불을 끄고 홍고추와 참기름을 넣은 후 잘 섞어준다. 양송이탕은 양송이탕으로 일품 요리로 드셔도 되고요. 혹시 집에 누룽지가 있으실 경우에는 누룽지를 튀기신 후에 이 양송이탕을 부으시면 좀 더 색다른 양송이탕이 됩니다. 그릇에 재료들을 골고루 담아내고 소스까지 충분히 덜어주면 먹음직스러운 양송이 버섯탕 완성. 부드러움이 입안 가득 퍼지며 속까지 편하게 해주는 양송이 버섯탕. 담백하면서 풍미 가득한 일품 요리가 탄생했다. 양송이 버섯과 잘 맞는 분들은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양송이 버섯은 트립신,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같은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음식인데요. 이런 효소들 덕분에 소화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립신과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이라 위장이 약한 분들이 고기를 드실 때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의 선물로, 중국인들은 불로장생의 묘약으로 여기며 칭송해온 식재료 버섯. 그중에서도 양송이 버섯은 풍부한 맛과 영양,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 한식과 중식, 양식을 넘나들며 어떤 요리에도 감칠맛을 더해준 양송이 버섯. 이번 주말 밥상의 품격과 영양을 더하고 싶다면 양송이 버섯을 올려보자. 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손소독제는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 됐죠. 이 손소독제를 이용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손소독제는 알코올의 일종인 에탄올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인화점이 낮은데요. 때문에 직사광선을 쬐는 밀폐된 공간에 있게 되면 자칫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손소독제를 얼굴에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에탄올은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피부에도 좋지 않습니다. 염증이나 발진, 가려움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손소독제는 반드시 손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몸속 장기뿐만 아니라 혈액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혈액암이라고 하며 혈액세포나 혈액을 만드는 조혈기관 등에 생기는 암을 통칭하는데 혈액암은 간암이나 폐암과 같이 장기에 종양이 생기는 암과는 달리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게 된다. 흔히 알고 있는 백혈병도 혈액암의 한 종류고 이외에도 악성 림프종이나 다발성 골수종 등이 있다. 혈액암은 골수나 림프 조직에서 조혈 과정에 있는 세포들이 암세포로 진행됐을 때 이런 암을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일반 고형암에 비해
항암제 치료 반응은 잘하지만 재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혈액암은 생존율이 높지 않아 걸리면 치명적인 질환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신약과 진단기술의 발달로 치료 성적이 나날이 좋아져 완치 판정을 받고 장기 생존하는 혈액암 환자들이 적지 않게 늘고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더 이상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암, 혈액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백혈병 같은 혈액암이 불치병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곤 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되면서 생존율 또한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혈액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건양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최종권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가 혈액암인데요. 혈액암이라고 하면 혈액 속에 암이 생기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혈액암이란 그 혈액을 구성하는 그 세포, 이 조혈 과정에 있는 그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었을 때를 포괄적으로 이루는 말로 그 혈액, 골수 같은 조혈기관 그리고 림프절 같은 림프계에 발생하는 종양을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혈액암이 뭐 간암이나 폐암 또 위암 같은 악성 종양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고형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암, 폐암, 간암 같은 경우는 그런 장기를 이루는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었을 때 위암, 간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암은 골수, 그다음에 림프계 안에 있는 그 혈액을 이루는 세포들이 암세포로 바뀐 경우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혈액암 같은 경우는 수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혈액암의 경우에는 종류도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대표적인 종류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일반 시청자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백혈병, 그다음에 악성 림프종, 그다음에 다발성 골수종으로 많이 알려진 이런 형질세포 종양, 그다음에 골수 이형성 증후군, 그다음 만성 골수성 증식 질환 이런 것들이 이 혈액암 분류에 속해 있습니다. 네. 쭉 보니까 백혈병 이외에는 참 이름도 어려운 종류들이 많은데 혈액암의 이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세포 분화도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조혈모,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가 점점 분화를 하게 됩니다. 골수계 정구세포 아니면 림프구계 정구세포 둘 중에 하나로 분화가 되고요. 골수계 정구세포 같은 경우는 혈소판, 적혈구, 그다음에 호염기와도 과립구 세포들, 그다음에 림프구계 세포 같은 경우에는 NK셀로 흔히 잘 알려진 자연 살상세포, 그다음에 우리가 암세포랑 많이 연관이 된 T림프구, 그다음에 항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질세포로 저 맨 위에 있는 조혈모 세포가 이렇게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조혈모 세포가 암세포가 되면 백혈병 같은 암이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 혈액 속에 이 조혈모 세포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자라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예, 이렇게 조혈모 세포가 다양하게 자랐을 때 세포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먼저 골수계 세포 등의 이 과립구 세포, 호산구, 호중구, 호염기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세포 모양이 현미경으로 보면 다 모양이 비슷비슷해서 모양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세포인지를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그 과립구에다가 염색을 하는 염색약을 주는데 염기성 염색약에 잘 염색이 되는 호염기구가 있고요. 호염구가 있고 그다음에 산성 염료에 잘 염색이 되는 호상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염색이 돼서 분홍색을 띠는 호중구가 있는데 호상구 같은 경우는 주로 기생충, 그다음에 표적 세포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요. 호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세균, 박테리아 같은 그 세균들을 죽이는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호염기구 같은 경우는 급성 염증 반응들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단구, 우리가 대식 세포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세포들은 이런 외부에서 들어와서 감염이 된 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림프계 쪽에 이제 이 림프구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는 이 림프구계 세포들은 T림프구, B림프구, 그다음에 자연 살해 세포 NK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T림프구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역 반응을 전체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고요. B림프구 같은 경우는
주로 항체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NK셀 같은 경우는 자연 살해 능력으로다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이 혈액 세포 속에 암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이 혈액암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익숙한 백혈병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셨다시피 조혈모 세포가 골수계와 림프계가 되는데 이 과정 단계에서 암세포로 바뀌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골수계 암세포 백혈병이 있고요. 림프국의 암세포가 백혈병이 있습니다. 골수계 암세포 같은 경우는 예전에 1980년대에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프렌치, 아메리칸, 브리티시 이쪽 엑스퍼트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미경 모양만 보고서 백혈병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 M0, M1, M7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해놨고요. 림프계 백혈병도 마찬가지로 FAB 분류에 따라서 L1부터 L3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놨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분류보다는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에 있는가에 따라서 예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돌연변이 종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WHO 분류 기준에는 이런 FAB 분류가 아니라 돌연변이가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좋은 그룹, 중간 그룹, 예후가 나쁜 그룹, 지금은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발병률이 높은 혈액암 중에 악성 림프종도 있죠. 네, 맞습니다. 악성 림프종은 조혈모 세포 분화 과정 중에 림프구, T 림프구, B 림프구가 림프절 안에서 성숙을 하게 됩니다. 이 림프절 안에서 성숙하는 과정에 이 림프구가 암세포가 된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네. 예전에는 처음으로 이 림프종을 발견한 영국 의사의 이름을 따서 호치킨스 디지즈, 호치킨 병이라고 처음에는 이게 알려졌지만 나중에 이게 림프구를 이루는 세포가 암세포가 되었다는 걸 알아내게 됐고요. 호치킨이 처음 찾아낸 림프종 말고도 다른 림프종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류는 호치킨스 림프종, 비호치킨스 림프종으로 구분을 하지만 실제로는 병리학자 교수님들께서 세포 모양을 보고 어떤 림프종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게 되고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림프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림프절에 암이 생기면 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림프절은 어떤 걸 뜻하는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 림프절이라는 거는 림프계 이 혈액계와 마찬가지로 림프계 시스템은 온몸에 혈관과 마찬가지로 온몸에 퍼져 있는데 중간에 오다가 림프절이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밖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어떤 외부 침입 물질들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대식세포가 잡아먹게 되고 외부에서 이런 침입자들이 있다고 면역 시스템을 일깨우게 됩니다. 이때 T세포나 B세포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외부 침입자들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면역세포로 바뀌어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 교육을 하는 장소가 림프절입니다. 이 악성 림프종도 또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가 세부적으로 되는데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치료가 어려울까요? 예, 일단은 이런 호치킨스 림포마 또 림프종 또 비호치킨스 림프종 이렇게 해서 일단은 치료를 하게 되는데 교육기간 림프절에서 세포가 어느 정도 분해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얌전한 암이 있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불순한 암 진행이 매우 빠른 그런 림프종도 있습니다. 얌전한 암 같은 경우는 이미 교육 과정이 다 끝나서 예를 들면은 대학교까지 다 마친 정도의 다 분화가 끝난 세포가 암세포가 되면 사실 진행이 매우 느립니다. 거의 양성인지 악성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행이 매우 느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치료를 하질 않습니다. 치료를 하질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경우들도 가끔 있고요. 중등도나 고도의 림프종 같은 경우들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금세 온몸으로 암이 퍼지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이 세포에도 암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골수에서 암세포가 된 경우들은 이제 가장 먼저 알려진 백혈병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질세포 암이 있는데 이 형질세포 그 종양 같은 경우는 림프절에서 교육을 다 마친 세포 중에 형질세포가 암세포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질세포가 암세포가 되면 이 암세포는 다시 온몸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골수로 들어가서 골수에 정착해서 골수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형질세포 종양도 분화가 다 끝난 세포가 암세포가 된 거기 때문에 진행은 사실 매우 좀 느린 편입니다. 네. 급성 골수병에 비해서는 매우 느리지만 이 분비하는 그 뼈를 파괴하는 분비하는 물질, 그 다음에 이 형질세포 자체가 항체를 분비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이상 단백질들이 혈액 안에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한 신장 파괴, 그 다음에 빈혈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형질세포 질환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게 됩니다. 그럼 이 밖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혈액암이 있을까요? 예, 이 밖에 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성적으로 골수에서 혈구세포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질환을 말합니다. 골수에 혈액세포가 이게 과도하게 발달 또 증식해서 또 섬유 조직도 이렇게 과다 증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혈액세포가 비장과 간에 나타나서 비장이나 간이 매우 이렇게 커지는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건강플러스 오늘은 혈액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혈액암의 진단법과 치료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혈액암은 혈액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나 혈액을 만드는 골수, 그리고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림프계 등에 발생하는 암으로 백혈병, 다발 골수종을 비롯해 종류만도 100여 가지가 넘는다. 전체 암 중에서 혈액암은 5%가량을 차지하며 선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데 실제로 70세가 넘어가면 혈액암 발병률이 청년기보다 최대 5배 이상 늘어난다. 지난주 항암 치료하셨는데 집에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조금 구역감도 있고 네. 피곤하고 네. 기운도 없긴 했는데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네. 그 울렁거리는 증세 때문에 식사를 못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뭐 아무래도 좀 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해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의식적으로 열심히 먹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피검사 수치를 보니까 지난주 항암 치료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좀 내려가셨어요. 집에서 열이 나거나 으실으실 몸살 기운이 있거나 이러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 별다른 증세는 못 느꼈어요. 혈액암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으로 악성 림프종을 들 수 있다. 악성 림프종은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림프절에 발생하는 암으로 소화불량, 변비, 체중 감소 등의 증상과 함께 비장이 커져서 왼쪽 윗배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환자분은 처음 오셨을 때 복부 팽만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림프종이 전신에 퍼져 있으신 상태였고 골수까지 침범하신 상태였습니다. 약물 치료 후 암세포는 매우 줄어든 상태입니다. 복수나 비장이 비대했던 증세들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혈액암이 의심되면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시행하는데 말투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해 백혈구, 혈색소, 혈소판 등의 혈액 세포수를 측정하고 혈액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혈액 검사는 진단에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혈액 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골수 검사를 통해 확진하게 된다. 또한 림프종 진단을 위해서는 림프절 생검, 세포 면역학적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약 드시고 나셔서 백혈구 수치는 이제 정상치가 다 되셨어요. 네. 약 드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네, 왼쪽 옆구리가 가끔 따끔따끔 아프고 그렇습니다. 몸에 멍이 들거나 빨갛게 반점이 돋은 부분들이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약 드시면서 숨차거나 기침 같은 증세들이 혹시 있었나요? 아직 그런 증세는 아직 없습니다. 네.
백혈병은 이상 백혈구가 늘어나는 경과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뉜다. 이 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5년 생존율이 30%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1년 신약이 개발되면서 10년 이상 생존율이 80~90%를 넘어섰다. 특정 암 유전자만 표적으로 삼는 표적 치료제가 제대로 효과를 낸 셈이다. 개인 병원에서 백혈병이 의심돼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고요. 저희 병원에서 골수 검사 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어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돌연변이 유전자는 검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흉수 등의 약물 부작용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혈액암은 다른 암보다 항암 약물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는 편이다. 하지만 항암 약물 치료로 호전되지 않으면 조혈모 세포 이식을 시행하기도 한다. 조혈모 세포는 골수에서 자가 복제와 분해를 통해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로 항암제와 방사선 요법으로 환자의 암 세포를 박멸하고 골수를 비운 뒤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치료법이다. 대부분의 암들이 마찬가지지만 암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암세포의 숫자들이 늘어납니다. 암세포 숫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표준 치료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증상이 나타나다 하더라도 병원을 방문하시어 검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혈액암은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예방법도 없지만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백혈구 수치의 상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발병하더라도 매년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고 비교적 완치율도 높은 만큼 불필요한 걱정은 금물이며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만성질환처럼 장기간 관리를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불치병으로 알려졌던 혈액암, 더 이상 악명 높은 질환이 아닌 정복 가능한 질환임을 기억하자.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혈액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혈액암의 진단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혈액암의 진단은 보통 혈액 검사만 가지고도 암을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말초 혈액 도말 검사를 통해서 정말 세포 모양이 어떤지 일단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검사를 하고요. 조혈모 세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골수를 채취해서 골수 안에 있는 혈액 안에 있는 세포 모양을 확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그 골수관 안에 있는 그 조혈모 세포들이 모양이 비슷비슷한 경우들이 많고 또 암세포로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모양만 가지고는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포 유전학 검사까지 추가로 하여서 어떤 종류의 암세포인지까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암은 몇 기인지 병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혈액암은 병기를 구분하지 않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혈액암을 병기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 암 같은 경우는 암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암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가지고서 병기를 구분하게 되는데 네. 혈액암 자체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타입에 따라서 예후가 좋은 그룹과 나쁜 그룹 등으로 나누고 있고요. 림프종 같은 경우는 림프절이 어디 지금 커져 있는지, 암이 있는지 위치에 따라서 또 병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기회에 형질세포 질환이나 아니면 다른 골수 증식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혈액 안에 있는 특정 수치들을 검사를 해서 그 수치에 따른 병기를 나누게 됩니다. 네. 병기를 나눌 수조차 없다고 하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혈액암의 이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혈액암의 치료는 기존에 표준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세포 독성 물질을 몸에 넣어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치료가 됐습니다. 세포 주기가 있는데 세포가 하나에서 둘로 갈라지는 이 세포 주기가 있는데 이거를 정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형암하고 달리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그 조혈모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주기가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그 세포 주기 동안에 매일매일 투여를 합니다. 보통 3일에서 7일간을 항암 치료를 매일 하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암세포는 없어지게 됩니다. 네. 반면에 이 약제들이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다른 조혈모 세포나 다른 백혈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게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에 비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은 앞서 말한 그런 표준 화학 항암 치료가 저런 부작용 때문에 항암제를 매우 세게 쓸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치료받다가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약 용량을 매우 늘릴 수는 없고 어느 일정 한계까지만 쓸 수 있다 보니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는 사실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나중에 잔존암이 다시 재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은 이런 화학요법의 가장 큰 제약인 정상세포 파괴라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한 건데 기존 투여량의 4배에서 6배까지도 증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투여를 해버리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정상적인 세포까지 다 죽게 됩니다. 다 죽어도 어차피 다른 사람 아니면 자기 몸에서 뽑아냈던 조혈모 세포를 다시 이식받아서 다시 활성화시킬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고용량의 항암제 투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불치병처럼 여겨졌지만 혈액암도 이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이제 치료 성적도 많이 좋아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 세포 독성 항암제들 정상세포든 암세포든 모두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매우 환자들이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백혈구 수치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그 면역이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균실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에이즈 환자, 말기 에이즈 환자처럼 입안에 곰팡이가 핀다든지 폐렴이 굉장히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에 따른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반면 표적 치료는 정상세포는 거의 그대로 두고 암세포의 특정 돌연변이만 정확히 타겟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치료제들은 정상세포는 거의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매일 할 수가 있습니다. 약제를 매일 복용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NGS 차세대 유전자 서열 분석을 통해서 이 다양한 암종, 혈액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종에서도 매우 정밀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으로 최근에는 이 면역 치료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이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던 그런 화학적인 세포 독성 화학 물질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T 세포를 활성화해서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 외에는 거의 부작용이 없고요. 최근에 이 카티셀, 키메릭 항원을 이용한 그런 면역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매우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B셀, 림프구 중에 이 B셀에서 시작한 암세포 같은 경우는 CD19, BCMA 같은 항원을 세포 밖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표적화하는 카티셀이 이미 FDA에서 통과가 돼서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면역 치료에 활용되는 이 T세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직접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보시면 이렇게 면역 세포인 T 세포가 이렇게 이동을 하여서 이렇게 암 세포에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암 세포에 달라붙어서 이 조그만한 T 세포가 이 큰 암 세포를 녹이는 과정이 벌어지는데요. 이 세포질이 터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부분에 이렇게 터지고요. 네, 이쪽도 터지고 이래서 세포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 세포는 점점 쪼그라들게 되면서 사멸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T세포가 이렇게 암세포를 직접 사멸하는 그런 과정을 실제로 일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T세포의 치료 과정을 보면 먼저 환자에서 체열을 하게 됩니다. 체열을 해서 이 T세포, 정상적인 사실 T세포가 암세포를 항상 죽였다면 사실은 암이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 T세포가 T세포를 변형을 해서 암세포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체 수용체를 변형을 시켜주고요. 이 변형된 T세포를 다시 환자 몸 안에 넣어서 그 암세포에 달라붙어서 이 암세포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치료 과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펜실베니아 대학 유펜에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칼 준이라는 교수님이 세계 최초로
더 이상 치료 과정이 없는 하나를 대상으로 치료를 시행을 하였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2012년에 7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었습니다. 모든 치료에 불응을 했고요. 첫 번째 치료에 재발한 데에서도 치료를 하였지만 2달 만에 또 2번째 재발을 해야 했고 이후 어떤 치료에도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표준 그런 세포 독성 항암제에는 반응을 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는 치료를 포기하고 부모들에게는 이제 준비해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T세포 치료를 한번 해보자 해서 치료를 들어갔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가 이 치료를 받기 직전에 암세포들이 골수의 60% 이상이었고 여러 장기에도 암세포들이 침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키메릭 항원 수용체를 발현하는 조작을 한 이 T세포를 투여하게 되었는데 단 20일 정도 만에 더 이상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고 완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아이는 이렇게 이 환자가 골수 이식실에서 이렇게 실제로 치료를 받았던 화면이 되겠고요. 지금 7년째, 2020년 8년째 잘 살아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좋은 치료 결과가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혈액암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죠. 예, 혈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존까지는 세포독성 항암 치료가 이 혈액암의 주 치료 방법이었으나 이런 항암제 부작용, 심한 항암제 부작용을 겪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완벽하게 암세포가 없어지지 않아서 재발의 위험성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서열 분석을 통해서 환자 개개인별 맞춤형 정말 정밀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 이제 자기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항암제 같은 외부 물질이 아닌 내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항암제와 다르고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는 적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혈액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혈액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빈혈이 심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체중까지 갑자기 감소한다면 백혈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O입니다. 항상 빈혈이 심하고 체중이 감소한다고 해서 백혈병은 아닙니다. 사실 네. 다른 병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백혈병 자체에 의한 백혈구가 암세포가 돼서 정상세포들이 잘 자라지 못했을 때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들이 만약 있다면 백혈병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혈액암은 예방이 어렵다. O인가요? X인가요? 세모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혈액암 자체가 세포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암세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방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벤젠 같은 특정한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등에 자주 노출이 된다면 유전자 돌연변이들이 더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혈액암은 다른 암보다 재발률이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암,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같은 경우는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암이 매우 초기에 다른 장기로 전이가 안 됐을 때 암세포가 원발 부위를 벗어나서 혈액을 돌고 있지 않을 때 수술을 통해서 수술 후 또 보조 항암요법을 통해서 재발률을 매우 낮출 수는 있습니다. 반면 혈액암은 혈액을 타고 암세포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고 항암제밖에 방법이 없고요. 네. 최근에는 표적치료나 면역치료가 더 추가되었지만 기존 항암제만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면 모든 암세포를 다 없앴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검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만약 잔존암이 남아있다면 언젠가 재발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네. 혈액암의 진행 속도는 느린 편이다. OX 어느 걸 고르시겠어요? 예, 세모입니다. 네. 예, 앞에서 세포의 분화도에서 봤다시피 매우 초기 단계에 있는 세포가 암세포로 진행한 경우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그다음에 림프종 중에 매우 초기 단계의 림프구들이 암세포가 됐을 때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에 이미 분화가 거의 끝난 세포들이 암세포가 된 경우에는 진행이 매우 느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도 비교적 앞에서보다는 좀 수월하고 부작용도 좀 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혈액암에 대한 궁금증을 OX로 풀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용되는 차세대 염기 서열 검사는 어떤 것인가요? 네, 차세대 염기 서열 검사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암세포가 되는 원인인 이 유전자 변이가 어떤 것이 일어났는지를 저희들이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치료 유전자 분석 방법으로는 과정도 매우 오래 걸려서 1, 2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거의 억 단위의 매우 비싼 비용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표준 방법인 생거 시퀀싱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유전자 서열을 분석을 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병원에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유전자 서열 분석 방법, 이 방법은 유전자 절편을 이미 몇백만 개를 인식할 수 있는 어댑터를 유리판 기판에 올려놓고 한 번에 몇백만 개의 유전자 서열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사 과정이 약 1주일에서 2주면은 검사가 되고요. 초기에 스티븐 잡스 같은 세계적인 사람들이 검사할 때는 비용이 거의 5억 원이 넘는 비용이었지만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좋아지면서 기계들이 좋아지면서 현재 비용이 거의 1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심평원 보험 적용을 받아서 더 적은 금액으로도 자기 몸에서 일어난 그 유전자 돌연 변이를 정확히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높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백혈병을 의심해봐야 하나요? 백혈구 수치가 높다는 소견을 받았다면 백혈병을 의심해 봐야 하는지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백혈구는 외부에서 쳐들어온 그런 세균, 바이러스들과 싸우는 세포다 보니까 감염이 됐다든지 뭐 염증 반응이 생겼다면 원래 정상적으로 증가합니다. 백혈구가 증가했다 해서 다 백혈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원인이 있는 질환 없이 백혈구가 항상 높고 그다음에 혈액도말 검사 세포 모양을 봤더니 정상적인 세포 모양이 아니라면 반드시 골수 검사를 통하여 백혈병을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척 중에 혈액암을 앓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질환이 가족력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보통 암이라고 하면 가족력을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혈액암도 가족력이 높은가요? 네. 혈액암이라 해서 다 가족력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니지만 급성 골수성 백혈병 중에 CEBPA, 세부파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 가족력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도 가족력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알고 있는 다운 증후 같은 경우들도 백혈병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으로 혈액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혈액암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 안에 어떤 걸 넣어주시겠어요? 네, 혈액암은 절망이 아닌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세포 독성 항암 치료 이외에도 각 환자별 유전자를 전부 분석을 해서 환자에게 정확하게 맞는 표적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고요. 또한 내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를 이용하여서 암세포만 사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최근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부작용으로 더 높은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히 치료를 받으신다면 희망으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네, 혈액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혈액종양내과 최종권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혈액암도 치료제가 개발되고 생존율 또한 높아졌다고 하죠.
혈액암은 예후와 종류가 다양한 만큼 무엇보다 이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또 나을 수 있다는 환자의 의지도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